아침이 되면 그는 뼈만 앙상한 손으로 낡은 배낭을 챙겨 거리로 나섰다. 그의 일과는 고물상에 팔만한 빈 병이나 고철을 줍고 상점에서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한때는 따뜻한 집과 할머니의 온정 속에 살았지만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민준의 세상은 차가운 아스팔트와 매연으로 가득 찬 거리가 되었다. 그의 옷은 늘 해지고 더러웠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별처럼 빛났다. 세상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담고 있는 듯하면서도 동시에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꽃이 이글거렸다. 그의 목에는 낡은 나무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돌아가신 할머니가 직접 깎아 만들어준 것이었다. 할머니는 민준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말하곤 했다. 사람의 몸속에 흐르는 기운을 느끼고 그것을 조절하여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민준은 그것을 생명의 흐름이라고 불렀다. 할머니는 신비로운 주문을 외우며 그의 손에 기운을 불어넣어 주었고 그때마다 그의 오른손 등에는 번개 모양의 작은 흉터가 희미하게 빛나곤 했다. 민준은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종종 다친 길고양이나 새들을 몰래 치료해주곤 했다. 그의 손이 닿으면 아픈 동물들은 신기하게도 금방 기운을 차렸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능력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할머니와의 비밀이었고 세상의 비웃음을 살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점심은 보통 길게 버려진 빵 조각이나 전날 편의점에서 폐기된 삼각김밥이었다. 그는 인적 드문 공원 벤치에 앉아 허겁지겁 끼니를 때우곤 했다. 그의 시선은 늘 사람들을 향해 있었다. 특히 아파 보이거나 다리를 저는 사람들을 보면 그의 손등에 있는 번개 모양 흉터가 미세하게 욱신거렸다. 그들의 몸속에서 흐트러진 생명의 흐름이 그에게 느껴지는 듯 했다. 그는 가끔씩 몰래 다가가 그들의 어깨나 손을 세우치듯 만지곤 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편안함을 느끼며 놀라워하곤 했지만 민주는 재빨리 사라졌다. 어느 날 오후 민주는 사람들이 북적이는 시청 앞 광장을 지나고 있었다. 갑자기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그의 귀를 찔렀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잃고 울부짖고 있었다. 아이는 작은 몸으로 사람들 사이에 갇혀 있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바쁜 걸음으로 지나치거나 그저 안타깝다는 듯 쳐다볼 뿐 선뜻 나서지 못했다. 민준의 심장이 철렁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아이를 보자 마음이 아팠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비록 자신도 세상의 시선이 두려웠지만 저 작은 아이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다. 민준은 재빠르게 인파 속을 비집고 들어갔다. 그의 작은 몸은 사람들 사이를 유연하게 헤쳐나갔다. 아이에게 다가간 그는 아이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아. 내가 엄마 찾아줄게.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민준의 손을 꼭 잡았다. 민준은 아이를 데리고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향했다. 아이를 경찰관에게 인계한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르게 사라졌다. 그는 그 어떤 보상이나 칭찬도 원치 않았다. 그저 자신의 양심이 시키는 대로 행동했을 뿐이었다. 그의 작은 행동은 거칠고 차가운 세상 속에서도 그의 내면에 숨겨진 따뜻한 인간미와 용기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민주는 알지 못했다. 그의 고요하고 은밀했던 삶이 곧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라는 것을, 그의 특별한 능력이 가장 필요한 곳에서 그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날 날이 머지않았음을, 그의 목에 걸린 나무 목걸이가, 그리고 그의 손등 흉터가 미세하게 떨리는 듯했다. 김민준의 삶은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반복되고 있었다. 햇볕이 뜨거운 오후, 그는 고물상에 빈 병을 팔고 받은 동전 몇 개를 손에 쥐고 길을 걷고 있었다. 그때 그의 눈에 익숙한 고급 승용차가 들어왔다.
그 차는 언제나 최고급 호텔이나 병원 앞에서 멈춰 서곤 했다. 한국 굴지의 제약회사 태산제약회 박진우 박 진우 회장의 차량이었다. 박 회장은 냉철하고 실용적인 사업가로 정평이 나 있었다. 언론에서는 그의 성공 신화를 끊임없이 보도했지만 민준의 눈에는 늘 그의 얼굴에 드리워진 깊은 그림자가 보였다. 오늘은 그 그림자가 더욱 짙었다. 민준은 호기심에 박 회장의 차를 따라갔다. 차가 멈춘 곳은 서울 최고급 사설 병원이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선 박 회장은 한숨을 쉬며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역력했다. 김상훈 김상훈 박사님, 제발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까? 해외 최고 전문가들도 다 포기했는데 우리 지혜가 평생 걷지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까? 민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지혜, 박 회장의 외동딸, 박지혜였다. 민준은 박지혜에 대한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다. 어릴 적부터 희귀신경 질환으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휠체어에 의지해 살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그녀는 병원의 VIP 병실에 오랫동안 입원해 있었다. 민준의 손등에 있는 번개 모양 흉터가 미세하게 욱신거렸다. 박지혜에게서 나오는 약하고 흐트러진 생명의 흐름이 그에게 느껴지는 듯했다. 민준은 벽 뒤에 숨어 박 회장의 대화를 계속 엿들었다. 김상훈 박사는 태산제약의 후원을 받는 병원의 수석신경과 의사였다. 그는 명성과 지위는 높았지만 오만하고 권위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박 회장님,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혜 양의 병은 현대의학으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이제는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불필요한 치료에 더 이상 돈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김상훈 박사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박 회장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다. 그의 눈빛에는 삶의 의지가 사라진 듯한 깊은 좌절감이 서려 있었다. 민준은 박 회장의 등 뒤에서 그를 바라봤다. 돈과 권력을 다 가진 사람도 결국 자신의 딸을 살리지 못해 절규하는 모습이었다. 민준은 갈등에 휩싸였다. 자신의 능력을 드러낼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숨어 지낼 것인가? 할머니는 늘 그의 능력이 축복이자 저주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게다가 상대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재벌 총수였다. 자신 같은 길거리의 아이가 감히 그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비웃음만 당하고 사기꾼 취급이나 받지 않을까? 하지만 동시에 박지혜에게서 느껴지는 희미한 생명의 흐름과 박 회장의 절망적인 뒷모습이 민준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그의 내면에서 알 수 없는 강한 충동이 일었다. 이 가족을 돕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었다. 그의 손등 흉터는 계속해서 뜨겁게 욱신거렸다. 그것은 마치 그에게 행동을 촉구하는 신호 같았다. 민준은 심호흡을 했다. 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다. 이대로 물러선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다. 그는 용기를 냈다.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 없었다. 어쩌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더 비참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강한 책임감을 느꼈다. 지혜의 희미한 희망의 빛이 그를 이끌었다. 박 회장이 전화를 끊고 절망에 찬 얼굴로 고개를 숙이는 순간 민준은 그림자처럼 다가가 그의 뒤에 섰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회장님, 제가 회장님 따님을 다시 걷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박진우 회장의 몸이 굳었다. 그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낡고해진 옷차림의 작은 소년이었다. 박 회장의 얼굴에는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과 함께 차가운 분노가 스쳤다. 하지만 민준의 눈빛은 너무나 진지하고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박 회장의 고요했던 세상에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박진우 회장은 뒤돌아선 채 얼어붙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낡고해진 옷차림의 작은 소년이었다. 회장님 따님을 다시 걷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민준의 말은 그의 귀에는 허황된 농담처럼 들렸다. 그의 얼굴에는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과 함께 차가운 분노가 스쳤다. 수많은 세계적인 의사들과 연구팀이 포기한 일을 이 거리에 불안가 소년이 감히 말하다니. 꼬마야,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그런 말을 하는 거지. 당장 꺼져 보안팀 불러. 박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의 비서는 즉시 보안팀을 부르려 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휠체어를 탄 박지혜 파크. 지혜가 간호사와 함께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말을 어렴풋이 들은 듯했다. 박 회장은 지혜에게 이런 초라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 민준을 더욱 거칠게 몰아붙였다. 못 들었어. 당장 꺼지라고. 민준은 주춤거렸지만 그의 눈빛은 박 회장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는 박 회장의 눈에 비친 절망과 함께 그 깊숙한 곳에 숨겨진 작은 희망의 불씨를 보았다. 그리고 동시에 민준의 손등에 있는 번개 모양 흉터가 미세하게 욱신거렸다. 박지혜에게서 느껴지는 생명의 흐름이 그를 강하게 이끌었다. 회장님, 저는 진심입니다. 할머니가 저에게 사람의 몸속 기운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혜 양의 생명의 흐름이 너무 약해져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확신이 담겨 있었다. 박 회장은 그의 말에 코웃음을 쳤다. 기운 생명의 흐름, 넌 지금 날 우롱하는 건가? 너 같은 어린애가 뭘 할 수 있다고. 당장 꺼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때 박지혜가 민준의 목소리를 듣고 궁금한 듯 휠체어를 민준 쪽으로 움직였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박 회장은 지혜가 민준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으려 했다. 그러나 그 순간 민준의 손이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그는 재빨리 지혜의 손이 놓인 휠체어 손잡이를 스치듯 잡았다. 그의 손등에 있는 번개 흉터가 순간적으로 희미하게 빛났다. 민준은 지혜의 몸속으로 따뜻하고 안정된 생명의 흐름을 미세하게 흘려보냈다. 그것은 너무나 짧은 순간이었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다. 하지만 박지혜는 느꼈다. 꽁꽁 얼어붙었던 다리에서 갑자기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면서 발가락이 미세하게 꿈틀거리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너무나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각이었다. 지혜는 민준을 올려다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희망이 스쳤다. 저 방금 다리가... 지혜의 떨리는 목소리에 박 회장은 당황했다. 박 회장 뒤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병원장과 김상훈 박사는 이 모든 상황을 못마땅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특히 김상훈 박사는 민준의 뻔뻔한 행동에 분노했다. 그는 오만하고 과학적인 것을 맹신하는 의사였다. 박 회장님, 저런 사이비가 감히 환자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당장 저자를 내쫓아야 합니다. 지혜 양의 증상은 정신적인 영향일 뿐입니다. 김상훈 박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눈에는 질투심이 가득했다. 자신이 수년간 해결하지 못한 일을 저런 어린 불황아가 감히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역겨웠다. 그는 민준을 사기꾼으로 몰아 증명하고 싶었다. 그의 병원은 태산제약의 지원을 받으며 환자들에게 고가의 약품과 치료를 강요하여 이득을 취하고 있었고 지혜의 병은 그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원이기도 했다. 민준의 능력은 그들의 이익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었다. 박 회장은 혼란스러웠다. 지혜의 반응은 놀라웠지만 여전히 이 소년을 믿기 어려웠다. 그러나 지혜의 눈에 비친 간절한 희망의 빛은
그를 흔들었다. 그는 김상훈 박사와 민준 사이에서 갈등했다. 박 회장은 이성적인 판단을 위해 민준을 시험해보기로 결심했다. 꼬마야, 네 말대로 지혜를 고칠 수 있다고. 그럼 증명해봐. 내가 한 번만 기회를 주지. 하지만 만약 실패한다면 넌 사기죄로 감옥에 갈 줄 알아라. 박 회장의 목소리에는 경고와 함께 작은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비서에게 지시했다. 저 아이를 병원 옆 부속 건물에 데려다 놓아. 보안을 철저히 하고 감시해.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해. 김상훈 박사는 박 회장의 결정에 분노했다. 그는 박 회장에게 항의했지만 박 회장은 단호했다. 김상훈 박사는 민준을 제거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민준의 과거를 캐내고 그의 사기 행각을 폭로할 만한 증거를 조작하기 시작했다. 그는 또한 언론에 연락하여 민준이 병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사기꾼이라고 소문을 퍼뜨렸다. 그의 목표는 민준을 완전히 고립시키고 그의 능력을 믿는 이들을 미신에 빠진 어리석은 자들로 보이게 하는 것이었다. 지혜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희망과 함께 고마움이 가득했다. 민준의 손길에서 그녀는 오랜만에 삶의 온기를 느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힘이 민준에게 있음을 직감했다. 민준은 그녀에게 단순한 낯선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왕자님처럼 느껴졌다. 박진우 회장의 결정은 병원 내부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김상훈 박사는 자신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민준을 사기꾼으로, 박 회장을 미신에 현혹된 어리석은 자로 몰아쓰며 언론과 의료계에 소문을 퍼뜨렸다. 그의 목표는 민준의 치료 시도를 좌절시키고 태산제약의 지원을 받고 있는 병원의 명성을 지키는 것이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지혜의 병을 빌미로 고가의 약과 치료를 강요하며 얻었던 부당한 이익을 유지하려는 속셈도 있었다. 민준은 병원 옆에 허름한 부속 건물에 감금되다시피 머물게 되었다. 그곳은 예전 병원 식당으로 쓰이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창고처럼 방치되어 있었다. 창문은 작고 쇠창살이 박혀 있었으며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났다. 매 끼니는 간호사가 가져다주는 식판으로 때웠고 그는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었다. 그의 자유는 박 회장의 손에 달려 있었다. 김상훈 박사는 민준의 치료가 시작되기 전부터 그를 철저히 감시했다. 그는 민준의 행동 하나하나를 비디오로 촬영하고 모든 과정을 기록하여 사기 증거를 확보하려 했다. 그는 가장 노련한 신경과 전문의들을 초청하여 민준의 치료 과정을 지켜보게 했고 그들 앞에서 민준을 끊임없이 조롱하고 비난했다. 꼬마야, 네가 만약 지혜 양을 고치지 못한다면 넌 사기죄로 감옥에서 썩게 될 거야. 그때 가서 네 생명의 흐름인가 뭔가 하는 게 통하는지 보자고. 김상훈 박사는 비웃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경멸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의 손등에 있는 번개 흉터가 미세하게 욱신거렸지만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의 유일한 희망은 지혜를 치료하는 것뿐이었다. 첫 번째 치료 세션. 지혜는 휠체어에 앉아 민준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대감과 불안감이 교차했다. 민준이 들어서자 김상훈 박사와 초청된 의료진들이 그를 쳐다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의심과 비웃음이 가득했다. 민준은 지혜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빛에는 따뜻한 연민이 담겨 있었다. 지혜 양, 괜찮아요. 제가 도와줄게요. 민준은 할머니에게 배운 대로 집중했다. 그는 눈을 감고 자신의 목에 걸린 나무 목걸이를 조용히 만졌다. 목걸이에서는 따뜻한 기운이 흘러나왔고 그의 손등에 있는 번개 흉터가 희미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지혜의 마비된 다리에
손을 얹었다. 차가웠던 지혜의 다리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그는 천천히 손을 움직이며 지혜의 다리 곳곳을 어루만졌다. 그의 손이 닿는 곳마다 지혜의 다리에서는 미세한 떨림이 일어났다. 지혜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편안함이 스쳤다. 저기 따뜻해요. 그리고 뭔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발가락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옆에서 지켜보던 의료진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김상훈 박사는 즉시 반박했다. 저것은 단순한 심리적 효과입니다. 위약 효과, 플라체보 에펙트에 불과합니다. 아니면 근육의 비자발적 수축일 뿐입니다. 그는 지혜에게 질문을 던졌다. 지혜 양, 정말 다리가 움직이는 것 같습니까? 착각일 겁니다. 하지만 지혜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요, 정말 느껴져요, 아빠. 저 정말로 느껴져요. 박 회장은 지혜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흔들렸다.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희망이 떠올랐다. 그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민준의 임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온몸의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는 듯했다. 그러나 김상훈 박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민준에게 터무니없는 조건을 제시했다. 좋아, 꼬마야. 네가 정말 능력이 있다면 일주일 안에 지혜 양이 스스로 휠체어에서 일어나 한 발짝이라도 떼게 만들어봐. 만약 실패한다면 넌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그의 목소리는 비열했지만 민준은 그 조건을 받아들였다. 그에게는 시간만이 유일한 적이었다. 매일매일. 그는 지혜의 병실에서 그녀의 다리를 어루만졌다. 그의 손등 흉터는 계속해서 빛났고 그의 에너지는 고갈되어 갔다. 하지만 지혜가 미세하게나마 반응을 보일 때마다 그는 다시 힘을 냈다. 민주는 밤늦도록 할머니가 남긴 낡은 일기장을 읽었다. 일기장에는 할머니의 치료 방식과 생명의 흐름에 대한 신비로운 기록들이 담겨 있었다. 그는 할머니의 지혜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더 깊이 이해하고 통제하는 방법을 익히기 시작했다. 일주일의 시간이 빠르게 흘렀다. 김상훈 박사는 마지막 날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를 동원하여 민준의 사기극을 전 세계에 폭로할 준비를 마쳤다. 그는 민준의 실패를 확신했고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계획을 세웠다. 민준은 혼자였다. 이 거대한 병원이라는 무대 위에서. 그는 홀로 자신의 능력과 지혜의 운명, 그리고 자신의 자유를 걸고 극한의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김민준에게 끝없는 고통이자 동시에 절박한 희망의 연속이었다. 매일 밤낮으로 그는 박지회의 병실에서 그녀의 다리를 어루만졌다. 그의 손등에 있는 번개 흉터는 붉게 달아올랐고 할머니의 낡은 나무 목걸이에서는 끊임없이 온기가 뿜어져 나왔다. 민주는 할머니의 일기장에서 얻은 지혜와 자신의 타고난 감각을 총동원하여 지혜의 몸속에 흐트러진 생명의 흐름을 바로잡으려 애썼다. 민준의 손이 지혜의 다리에 닿을 때마다 그녀는 미세하게 경련을 일으키거나 찌릿한 통증을 느꼈다. 처음에는 통증에 놀라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지만 민준은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괜찮아요. 지혜 양 아프지만 이건 나아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조금만 더 참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신뢰와 확신이 담겨 있었다. 지혜는 민준의 말을 믿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의 다리를 움직이려 애썼다. 처음에는 꿈틀거리는 정도에 불과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녀의 발가락이 좀 더 분명하게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침대에서 발을 살짝 들어 올릴 수도 있게 되었다. 이 작은 변화들은
그녀에게 기적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꼈고 그의 유일한 편이 되어주었다. 아빠, 정말 다리가 움직여요. 김 박사님은 거짓말했어요. 민준 오빠는 정말 대단해요. 지혜는 박 회장에게 매일 자신의 변화를 흥분해서 이야기했다. 박 회장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딸의 눈빛에서 피어나는 희망과 실제적인 변화에 점점 민준을 믿기 시작했다. 그는 김상훈 박사의 불투명한 태도와 달리 민준의 순수한 열정에 감동받았다. 김상훈 박사는 민준의 치료가 진행될수록 초조해졌다. 그는 지혜의 작은 변화들을 일시적인 현상, 위약 효과 등으로 치부하며 깎아내렸다. 그는 민준의 사기극을 폭로할 날만을 기다렸다. 그는 언론을 매수하고 자신의 의학적 권위를 이용하여 민준을 매장시키려 했다. 특히 병원의 실세이자 김 박사와 손잡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던 실질적인 병원 소유주인 윤 사장 기암 조치. 윤은 민준의 치료가 성공하면 자신들의 이익에 큰 타격이 올 것을 우려했다. 윤 사장은 김상훈 박사에게 민준의 치료를 방해할 방법을 찾으라고 압력을 넣었다. 결전의 날, 마지막 공개 검진이 진행되는 날이 밝았다. 병원 강당은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 그리고 의료계 인사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박 회장과 김상훈 박사, 그리고 윤 사장이 단상에 앉아 있었다. 지혜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민준은 그녀의 옆에 조용히 서 있었다. 김상훈 박사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어린 소년의 사기극이 끝나는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현대의학으로 불가능한 일을 저런 근거 없는 미신으로 고치려 하다니. 이는 의학계에 대한 모독이자 환자에 대한 기만입니다. 지혜 양의 상태는 전혀 호전되지 않았음을 제가 직접 증명하겠습니다. 김상훈 박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은 민준을 향해 비웃음을 흘렸다. 바로 그때 뜻밖의 인물이 강당으로 들어섰다. 그는 과거 민준이 길거리에서 몰래 통증을 완화시켜 주었던 한 노인이었다. 노인은 민준을 발견하고 반가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민준이 김상훈 박사에게 공격당하는 모습을 보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거짓말 마시오. 저 소녀는 사기꾼이 아니오. 내 평생을 괴롭히던 관절염 통증을 저 소년이 단 한 번에 손길로 씻은 듯 낫게 해주었소. 김상훈 박사, 당신은 매번 비싼 약만 처방하고 내 병을 낫게 해주지 못했으면서 감히 이 소년을 사기꾼으로 모는 겁니까? 노인의 목소리는 강당에 울려 퍼졌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노인에게로 향했다. 김상훈 박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윤 사장의 얼굴 또한 굳어졌다. 그들은 노인의 존재와 민준의 과거 치료 행적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노인의 증언은 예상치 못한 복병이었다. 김상훈 박사는 당황하며 소리쳤다. 저 노인은 정신 이상자입니다. 저 소년과 한패일 겁니다. 보안팀 당장 저 노인을 끌어내. 보안팀이 달려왔지만 노인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굳게 믿는 진실을 외쳤다. 민준의 눈빛은 흔들렸다. 그가 몰래 행했던 선행이 이렇게 예상치 못한 순간에 드러날 줄은 몰랐다. 그는 노인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등 흉터가 더욱 강렬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이제 물러설 곳은 없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혜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명예를 위해 싸워야 했다. 김상훈 박사의 악의적인 조롱과 뜻밖의 노인 등장으로 강당 안은 일순간 아수라장이 되었다. 보안팀이 노인을 끌어내려 했지만 노인은 완강히 버텼다. 김민준은 그 순간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로 향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의 손등에 있는 번개 흉터는 뜨겁게 타올랐고 할머니의 나무 목걸이는 더욱 강렬한 온기를 뿜어냈다.
지혜의 희미한 희망, 노인의 용기 있는 증언,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모든 거짓과 불의가 그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모든 힘을 폭발시켰다. 김상훈 박사가 다시 마이크를 잡고 노인을 비난하려던 찰나, 민주는 앞으로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당 전체를 압도할 만큼 단단한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김상훈 박사님, 당신은 과학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환자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병원은 지혜 양의 병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고 있었죠. 지혜 양의 병이 완치될 수 없다고 선언하면서도 정작 고가의 불필요한 약들과 치료를 계속 강요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태산제약의 윤 사장, 기암 조윤과 당신이 벌인 합작품입니다. 윤 사장은 이 병원의 실질적인 소유주이자 당신의 모든 불법 행위를 지시한 배후죠. 민준의 말이 끝나자 강당하는 충격에 휩싸였다. 윤 사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고 김상훈 박사의 눈동자는 공포에 질려 흔들렸다. 그들은 민준이 자신들의 비밀을 알고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저 어린애가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김상훈 박사는 발악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민준은 그들의 당황하는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할머니의 일기장에서 본 사람의 몸속 기운을 읽어내는 방법으로 그들의 불안하고 죄책감에 휩싸인 생명의 흐름을 읽어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비자금 장부, 고가의 약품 리베이트, 그리고 지혜의 병을 이용한 불법적인 실험에 대한 생각들이 민준의 뇌리에 선명하게 그려졌다. 당신들은 지혜 양을 완치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병이 곧 당신들의 돈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노인분에게도 불필요한 약을 계속 처방하며 고통을 연장시켰죠. 민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의 손등 흉터는 더욱 강렬하게 빛났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사기극의 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준은 모든 에너지를 집중했다. 그의 온몸에서 열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는 지혜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의 두 손은 지혜의 마비된 다리에 닿았다. 그의 손등 흉터는 마치 번개라도 치는 듯 섬광을 발했다. 할머니의 나무 목걸이에서는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와 민준의 몸을 감쌌다. 민준은 지혜의 생명의 흐름에 자신의 에너지를 흘려보냈다. 흐트러졌던 지혜의 에너지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다쳤던 신경회로가 재건되는 것을 민준은 생생하게 느꼈다. 지혜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은 고통과 희망이 교차하는 표정이었다. 민준의 입에는 땀방울이 비 오듯 흘러내렸다. 그는 모든 정신을 집중하며 지혜에게 힘을 불어넣었다.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때 지혜의 발가락이 크게 꿈틀거렸다. 이어서 발목, 종아리, 지혜의 다리 근육들이 미세하게 경련하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김상훈 박사는 경악에 찬 얼굴로 그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입은 벌어져 있었고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흔들렸다. 윤 사장 또한 충격으로 몸을 가누지 못했다. 지혜 양, 일어나봐. 민준이 나지막이 속삭였다. 지혜는 민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서 강한 믿음과 사랑이 느껴졌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다리가 떨렸지만 그녀는 버텼다. 한 발짝, 그리고 또 한 발짝. 지혜는 비틀거렸지만 마침내 스스로의 힘으로 두 발로 서서 한 걸음씩 내디뎠다. 그녀는 민준에게 다가가 팔을 벌렸다. 민준 오바. 지혜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감동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민준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강당하는 순식간에 환호성으로 뒤덮였다. 사람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갈채를 보냈다.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기자들은 카메라 플래시를 연달아 터뜨리며 이 기적적인 순간을 담아냈다. 박진우 회장은 눈물을 쏟으며 딸에게 달려가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의 얼굴에는 감격과 함께 민준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서려 있었다. 김상훈 박사와 윤 사장은 완전히 넋이 나간 채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그들의 모든 거짓과 음모가 한순간에 박살나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대중의 신뢰를 받을 수 없었다. 이어진 경찰의 조사로 김상훈 박사는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의사 면허를 박탈당하고 구속되었다. 윤 사장 또한 불법 의료 행위와 비자금 조성 혐의로 체포되어 태산제약의 이사직을 잃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민주는 지혜의 손을 잡고 강당을 빠져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피로가 역력했지만 그의 눈빛은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거리의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기적을 이룬 영웅이었고 그의 작은 손은 이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할 것이다. 병원 강당에서 지혜가 두 발로 일어선 순간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김민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고 동시에 태산제약 병원을 둘러싼 추악한 진실을 만천에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김상훈 박사는 의료법 위반과 사기, 그리고 환자 기만 혐의로 의사 면허를 박탈당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의 오만함과 탐욕은 결국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병원의 실질적 소유주였던 윤 사장 또한 불법 의료 행위와 비자금 조성 혐의로 체포되어 모든 직위와 명예를 잃었다. 그들이 쌓아 올린 부와 권력은 한순간에 허물어졌다. 반면 박 회장은 민준에게 깊이 고개 숙여 사과했다. 그는 언론 앞에서 민준을 자신의 딸을 구한 기적의 소년이자 천사라고 칭하며 과거 민준을 의심하고 냉대했던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했다. 저는 그동안 이성적인 판단만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민준 군은 저에게 보이지 않는 희망과 기적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제 딸의 다리뿐만 아니라 제 가족의 무너진 희망까지 치유해 주었습니다. 박 회장의 진심 어린 사과와 찬사는 언론을 통해 널리 퍼졌다. 그는 민준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민준에게 안정적인 삶과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준은 더 이상 거리의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공부하고 자신의 능력을 더욱 깊이 탐구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박 회장은 또한 민준의 능력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생명의 흐름 연구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민준의 치료 방식을 현대의학과 결합하여 희귀 난치병 환자들을 돕는 것을 목표로 했다. 민준은 이 재단의 최고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인류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길을 걷게 되었다. 그의 능력은 더 이상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라 세상에 공헌하는 밝은 빛이 되었다. 며칠 후 민준은 박 회장의 저택에 있는 아름다운 정원에서 지혜와 함께 앉아 있었다. 지혜는 이제 휠체어 없이 스스로 걸으며 정원을 거닐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민준 오빠, 정말 고마워. 오빠가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휠체어에 앉아서 세상을 원망하며 살았을 거야. 오빠는 내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줬어. 지혜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민준의 손등에 있는 번개 흉터가 희미하게 빛났다. 아니야, 지혜 양, 네가 나를 믿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야. 너의 희망이 나에게 힘을 줬어. 그리고 나도 너 덕분에 내 삶의 의미를 찾았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됐으니까. 민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과거 자신을 무시하고 경멸했던 사람들의 시선을 떠올렸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그들의 시선에 갇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했고 진정한 삶의 목적을 발견했다. 박 회장은 그들을 멀리서 지켜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평온이 찾아왔다. 그는 민준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딸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과 회사의 가치관까지도 변화시켰음을 깨달았다. 태산제약은 더 이상 이익만을 쫓는 기업이 아니라 인류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로 맹세했다. 민주는 할머니가 남긴 낡은 나무 목걸이를 조용히 만졌다. 할머니의 지혜와 사랑이 자신을 여기까지 이끌었음을 느꼈다. 그의 삶은 이제 과거의 그림자를 벗어나 밝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거리의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사랑받고 존경받으며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가진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김민준의 하루는 늘 차갑고 배고팠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가 잠에서 깨어나기 전 15살 남짓한 소녀는 다리 밑 퀴퀴한 냄새가 나는 골판지 상자 속에서 몸을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다. 덜컹거리는 자동차 소리와 저 멀리서 들려오는 기차 소리가 자장가처럼 그를 감쌌지만 그의 잠은 늘 얕고 불안했다.